국가혁명 제6장 기회주의자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속류화. 국가의 사회혁명과의 관련 문제와 사회혁명의 국가와의 관련 문제는 혁명 일반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 인터내셔널 1889년부터 1914년의 지도적인 이론가들과 정치가들이 의도적으로 극히 적게 언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1914년에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를 주도했던 기회주의의 점진적인 성장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들 지도적 이론가들과 정치가들이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부딪혔을 때 주차도 그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무시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국가와의 관련 문제에 대한 회피, 기회주의를 이롭게 했거나 성장시켰던 회피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완벽에 가까운 왜곡과 속류화로 기결되었다. 1. 플레아노프와 무정부주의자들의 논쟁. 플레아노프는 무정부주의자와의 사회주의와의 관련에 대하여 1894년에 독일에서 간행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아나키즘 앤 소시알리즘라는 제목의 특별한 소책자를 쓴 적이 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플레아노프는 무정부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하며 정치적으로 본질적인 논쟁점이었던 소위 혁명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국가 일반의 문제를 완벽하게 회피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그의 소책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은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것으로 슈티르너와 프루동과 여타 인물들의 이념의 역사에 대한 가치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속물적인 것으로 무정부주의자는 산적과 구분될 수 없다는 논조에 조잡한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곧 러시아의 혁명적 기간 동안과 혁명 전야에 있어서 플레아노프의 대부분의 특징적인 활동 전체와 그 주제들의 매우 재미있는 결합이다. 사실 1905년에서 1917년 사이의 기간 동안 플레아노프는 자기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부르주아지의 흔적을 따라 질질 끌려다닌 공론가이며 준속물가로 드러냈었다. 우리는 이미 무정부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극도의 면밀함을 지닌 채 어떻게 혁명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891년에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 서문에서 엥겔스는 즉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의 헤이그 대회, The Hague Congress 의 거의 2년 후인 그때의 바쿠닌과 그의 추종자인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항하는 가장 격렬한 투쟁에 참가했다고 기술했다.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2권 모스크바 1962년 14쪽 제1인터내셔널 헤그 대회는 1872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뿌티부르주아적 분열주의에 대항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수행된 기나긴 투쟁의 절정으로서 입증되었다. 바크니까 쾰름 등의 무정부주의의 지도자들은 인터내셔널에서 추방되었다. 이 대회에서 65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논제는 평의회, 제너럴 카운실의 권한 문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 활동 등등이었다. 대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쿠닌주의자들에 대한 첨예한 투쟁으로 발전해 갔다. 대회는 평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 활동이라는 의제에 대한 당 대회의 결정은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전취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당을 조직해야만 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목표는 정권을 쟁취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대회에서 바쿠닌과 쾰름 등은 분자로 낙인 찍혀 인터내셔널에서 축출되었으며 그들은 새로이 반프롤레타리아 정당을 창당하게 된다. 역사주. 무정부주의자들은 파리코민을 그들 자신의 것, 소위 그들 교의 독트린의 물적 증거라고 주장하려 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꼬민의 교훈과 그 교훈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무정부주의는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 즉 기존의 국가 기구는 다도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주어져야 하는가라는 진실된 질문에 조금이나마 접근한 그 무엇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고 꼬민을 전후한 마르크스주의의 전체적인 발전을 무시하면서 무정부주의의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 역시 필연적으로 기회주의로 기울어짐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기회주의가 필요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의 승리인 것이다. 2. 카우츠키와 기회주의자들의 논쟁. 카우츠키의 저작들은 확실히 다른 어느 언어보다도 러시아어로 많이 번역되었다. 어떤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농담 삼아서 카우츠키는 독일보다도 러시아에서 많이 읽힌다고 말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다. 이 농담은 처음 농담을 했던 사람이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05년에 세계 최고의 사회민주주의 저작 중에서도 최고의 저작들에 대한 전례 없는 거대한 요구를 함으로써 또 그 저작들의 번역본과 편집본을 다른 국가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많은 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러시아 노동자들은 이른바 보다 선진적인 이룬 나라의 거대한 경험들을 우리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미숙한 토양, 영소일에 급속하게 이식시켰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주의를 숭유화한 사람으로 보다는 기회주의자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베른슈타인과 논쟁을 벌인 인물로 특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14년부터 15년 사이에 가장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 카우츠키가 어떻게 사회배회주의를 옹호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잡하고 혼란스러운 판국에 빠뜨렸었던가를 살펴보려 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카우츠키가 프랑스 밀레랑과 조레스와 독일 베른슈타인의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선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눈에 뻔히 보이는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1901년에서부터 1902년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간행되었고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견해를 옹호했던 마르크스주의 잡지 여명, 짜리아, 여명은 1901년부터 1902년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스크라의 불꽃의 편집진들이 발간한 과학적 정치 평론지였다. 제3호까지 발간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2, 3호 합본이었다. 즉 1901년 4월, 실제로는 율리우스력으로 3월 23일에 발행된 제1호가 1901년 11월에 2, 3호가 1902년 8월에 제4호가 나왔다. 이 잡지의 목표는 이스크라와 짜리아의 발행 선언에 대강 밝혀져 있다. 있었고 그것을 레닌은 이미 러시아에 있을 때 썼다. 이스크라와 짜리아의 편집진들 사이의 차이가 나타난과 동시에 갈등 관계로 빠져들고 있던 1902년 플레아노프는 신문과 잡지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자신은 짜리아의 편집자로 남으려 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편집진은 두 가지 모델을 발간하는 하나의 팀으로 개편되었다. 짜리아는 인터내셔널과 러시아의 수정주의를 비판했고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기초들을 수호하였다. 역자주. 여기에 언급된 여명, 마르크스주의 잡지 여명은 카우츠키와의 논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1900년 파리에서의 국제사회주의자 대회, 여기 언급된 대회는 1900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2 인터내셔널의 제5차 세계대회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은 총 24명, 그중 13명은 사회민주주의자이었다. 노동자 해방단을 승인한 대회에 신임장을 받은 6명 가운데 4명은 레닌 쪽으로 기울었다. 우라 사회민주주의자 그룹 출신 33명과 우파 그룹 출신 1명, 대회를 경과하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두 부류, 크리첵스키가 지도한 다수파와 플레아노프가 지도한 소수파로 분열된다. 역자주. 밀레랑과 웨이텍, 루소의
반동적 정부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정권쟁취 및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연합이라는 주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접하면서 다수파는 카우츠키가 제시한 융통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찬성했다. 소수파는 밀레랑주의를 비판한 귀에트의 방안에 찬성했다. 역자주. 이러한 해결책은 개별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권 쟁취의 시작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투쟁에서 강제적이고 일시적이며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표명되었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기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와 야합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것이다. 1900년 파리에서의 국제사회주의자 대회에서 그가 제시한, 즉 기회주의자들에 대해 내키지 않아 하며 제시한 회피하는 듯한 결의와 타협적인 태도를 탄력성 있는 엘라스틱 자세라고 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에서 간행된 카우츠키의 서한들을 읽어보면 베른슈타인에 대항하여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의 편에 서는 그래도 역시 동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기회주의자들과 벌인 그의 논쟁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식화와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리고 카우츠키가 최근에 행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배신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국가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기회주의로의 체계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음을 현재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특히 중요하다. 기회주의에 대항하는 카우츠키가 저술한 최초의 중요한 저작인 베른슈타인과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한편 살펴보자.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을 상세하게 논박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있다. 사회주의의 전제, Premises of Socialism 라는 글을 통해 헤로스트라투스적인 명성을 얻은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를 블랑키주의로 매도한다. 이러한 매도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볼셰비키에 대해서 러시아의 기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들의 수백 번이나 되풀이해온 반박이다. 이러한 관련 속에서 베른슈타인은 특히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꼬민이 가져다준 교훈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를 프루동의 견해와 동일한 것으로 보려고 애쓰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공산당 선언의 1872년 서문에서 마르크스가 강조한 결론, 즉 노동계급은 기존의 국가 기재를 단순히 획득할 수는 없으며 그 기재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이 문장은 특별히 베른슈타인을 기쁘게 하여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 문장을 3번이나 인용하고 가장 왜곡되고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설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르크스는 그 문장을 노동계급이 모든 국가 기구를 타도하고 부수고 박살, 폭발, 엥겔스가 사용한 표현, 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이 말은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이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과다한 혁명적 열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상에 대한 이보다 더 조잡하고 무서운 왜곡이 또 있을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주의에 대한 그의 가장 상세한 논박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켰던가? 그는 바로 이 점에 대해 기회주의자들이 벌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추악한 왜곡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 대한 엥겔스의 서문 중 앞에서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계급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인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노동계급은 그것을 인수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논박의 전부이다.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이 마르크스의 진실된 사상의 정반대 입장에 서서 마르크스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과 1852년 이후로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임무는 국가기구를 타도하는 것이라고 정식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임무라는 주제 하에 마르크스주의와 기회주의가 지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차별성은 카우츠키에 의해서 애매하게 얼머뿌려졌던 것이다. 베른슈타인에 대항하여 글을 쓰면서 카우츠키는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미래로 아주 안전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172쪽 독일어판. 이 말은 베른슈타인의 대항한 논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에 대한 용인이며 기회주의에게 보내는 항복문서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회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임무란 무엇인가라는 모든 기초적인 문제를 미래로 아주 안전하게 떠나보내는 것 이상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852년부터 1891년까지 40여 년 동안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국가, 기구를 타도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1899년에도 여전히 카우츠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기회주의자들의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완벽한 배신을 목도했으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로 국가가 타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 국가 기구가 타도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 슬그머니 대체했으며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인 형태들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의심할 여지 없는 그리고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속물적 진실의 뒷전에 숨어서 핑곗거리를 찾는데 급급했다. 혁명을 위해 노동자 계급을 훈련시킬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임무에 대한 마르크스와 카우츠키의 태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개 기회주의자들이 범한 오류를 논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보다 성숙한 카우츠키의 저작을 살펴보자. 그 한 예가 그의 사회혁명, The Social Revolution 이라는 소책자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정권, 레짐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설정했다. 그 소책자는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시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국가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소책자 전체를 통해서 그가 주장한 것은 단지 국가 권력의 획득, 위닝에 대한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국가기구의 파괴 없이도 권력 획득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그가 기회주의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식을 자기가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카우츠키는 1872년에 공산당 선언의 강령에서 마르크스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오볼레테라고 선언한 바로 그것을 1902년에 재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획득을 위닝이라고 영어로 썼는데 우리가 뭐 승리나 아니면 패배 그걸 윈 아니면 루즈라고 하는데 윈은 획득이라는 뜻도 있고 루즈는 일타라는 뜻도 있죠.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 쉬었습니다. 계속 이 소책자의 한 절은 특별히 사회혁명의 형태와 무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카우츠키는 대중정치 파업과 내전을 다루고 있으며 근대 거대 국가의 무력, 수단과 관료제와 군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꼬민이 노동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엥겔스가 국가에 대한 미신적인 숭배에 대해서 명백하게 특히 독일 사회주의자들에게 경고했던 그 이유가 이제 확연히 밝혀지는 것 같다. 카우츠키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즉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주주의적 강령을 수행할 것이다 라면서 그는 이 문장을 정식화한다. 그러나 그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대체, 파리꾸민의 성립을 가리킨 역사주라는 주제로 마르크스가 1871년에 제기한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카우츠키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은 감동적으로 들리는 이것은 레닌 비꼬는 말이다. 역자주. 진부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때우려고 한다. 현재와 같은 조건 아래서는 여전히 우리는 대권, 슈퍼매시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혁명 그 자체는 길고도 근본적인 딥고잉 투쟁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는 그 투쟁 과정 속에서 현재의 정치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말이 미를 먹고 볼가강이 카스피해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단지 근본적인 투쟁이라는 속이 텅 비고 허황된 말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 즉 국가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 혁명을 근본적이게 만드는 것이 그 이전의 비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라는 점이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카우츠키는 이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비록 말로는 기회주의에 대한 엄숙한 전쟁을 선포하고 혁명의 이상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하지만 혁명의 구체적인 교훈을 노동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이 이상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적 관념론을 말하기도 하고 현재의 영국의 노동자들이 뿌띠 부르주아지보다 나을 게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실천상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기회주의를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기업, 관료제적인 것, 노동조합적인 것, 협동조합적인 것, 사적인 것 등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병행하여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도처럼 관료제적 조직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의 민주적 기업 조직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다. 즉 노동자들은 일종의 의회를 구성할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그 의회는 노동법규들을 위반하고 관료적 장치의 경영을 감독하게 된다. 여타 기업의 경영도 노동조합으로 이전될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협동조합적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논의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1870년대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꼬민의 교훈을 예로 들면서 설명한 것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발자국 더 퇴보한 것이다. 관료적 조직이 아마 필요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그러한 논의 속에서는 철도 운영과 대규모 기계공업이나 공장, 대규모 시장, 대규모 자본제적 농업 기업 등의 사이의 그 어떠한 차별성도 찾아낼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기업들의 경영 기술은 가장 엄격한 훈련을 또 자기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아주 정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강제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기계 또는 생산 제품이 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물론 일종의 의회, 대표자 회의를 구성할 대표자들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이러한 일종의 의회는 부르주아적 의회 구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의회는 아닐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일종의 의회는 단순하게 노동법규들을 위반하고 관료적 장치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여전히 부르주아 의회 제도의 한계와 그 사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카우츠키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일종의 의회는 물론 노동 법규들을 위반하고 장치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장치는 결코 관료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을 획득한 이후에 노동자들은 그때까지의 관료적 장치를 타도할 것이며 그것의 토대까지 완전히 부수어버릴 것이고 그것을 땅속에 영원히 묻어버릴 것이다. 그리고서 노동자들은 그것을 바로 동일한 노동자와 고용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것이고 그 고용자들이 관료로 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상세하게 열거했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조치들이란 1. 선출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소환할 수 있음. 2. 노동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3. 만인에 의한 즉각적인 통제와 관리, 감독의 도입. 그래서 만인이 한동안 관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료가 될 수 없는 조치 등이다. 카우츠키는 꼬미는 의회가 아니라 활동적인 집행기관인가 동시에 입법기관, body, executive and legislative at the same time 이었다. 라는 마르크스의 말을 전혀 되새겨보지 않았다. 카우츠키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민의 적대적인 관료제를 조합한 부르주아적인 의회주의와 관료제를 뿌리에서부터 제거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들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관료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인민들을 위해 완전한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카우츠키는 국가에 대한 구태의연한 미신적인 숭배와 관료제에 대한 미신적 신앙을 똑같이 보여준다. 자, 이제 기회주의에 대항한 카우츠키의 최후의 저작인 권력에 이르는 길, The Road to Power. 내가 믿기로는 이 소책자가 등장한 1990년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반동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을 살펴보자.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519조. 이 소책자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베른슈타인에 대항한 1899년의 소책자처럼 혁명 관련 일반을 다룬다거나 1902년의 사회혁명처럼 혁명이 일어난 시대와 상관없는 사회혁명의 인물을 다룬다거나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혁명의 시대는 시작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카우츠키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계급 적대감 일반화, 제국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 특히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그는 서유럽에서 1789년에서 1871년까지의 혁명의 시대가 지난 후에 그와 비슷한 혁명의 시대가 1905년에 동쪽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전쟁이 긴박한 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다. 그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제 더 이상 미성숙한 혁명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혁명적 시기에 접어들었다. 혁명의 시대는 시작되고 있다. 이 문장들은 아주 명쾌하다. 카우츠키의 이 소책자는 제국주의 전쟁 이전에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약속했던 것과 전쟁이 발생한 후 카우츠키를 포함한 그들이 실제로 빠져들었던 타락의 시면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해주고 있다. 카우츠키는 여기에서 개관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은 우리 소위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가 실제의 우리보다 더 온건 모돌라테한 인물들로 쉽게 판명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사회민주당은 그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온건하고 기회주의적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그 자신이 정치, 혁명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던 그 소책자에서 카우츠키는 아주 명료하게 혁명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노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가 문제를 완벽하게 회피했음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 국가 문제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태만과 얼버무림은 필연적으로 그가 기회주의로 완벽하게 돌아섰음을, 즉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기회주의로 변절을 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대변인이었던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던 것 같이 보인다. 즉 나는 혁명적 견해를 고수한다. 1899년 나는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1902년 그리고 나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1909년 그러나 현재 나는 일찍이 마르크스가 1852년에 밝힌 이후로 제기되어 왔던 국가와 관련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임무라는 문제를 회포함으로써 마르크스의 말을 어기고 있다. 1902년 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다. 카우츠키와 파넬레크와의 논쟁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렇듯 노골적인 형태였던 것이었다. 3. 카우츠키와 파네케크의 논쟁. 카우츠키와는 대조적으로 파네케크는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라덱과 여타 사람들을 포함하는 급진적 좌익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했다. 혁명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그들 모두는 카우츠키가 마르크스주의와 기회주의 사이에서 무원칙한 태도를 보이며 동요하면서 중도파 센트레로 넘어가고 있다고 단정하고 그들 자신은 하나로 뭉쳤다. 이러한 관점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옳은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 전쟁 당시에 이 중도파들 그들을 한간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로 잘못 불렀다과 카우츠키주의는 모든 것에서 반동적인
repulsive, 비열성을 드러내 보였다. 대중활동과 혁명, mass action and revolution, 신세대, 1912년 제30권 제2호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 문제를 다룬 한 논문에서 파네케크는 카우츠키의 태도를 수동적 급진주의의 하나로 비활동적인 대기론으로 묘사했다. 또한 그는 카우츠키는 혁명의 과정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 같은 책 616쪽.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네케크는 우리의 관심사인 즉 국가와 관련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임무라는 주제와 접근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단순히 국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권력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 권력 기관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같은 책 544쪽. 투쟁의 결과로 국가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멈춘다. 그때 대다수 인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은 이제껏 통치해오던 소수 부르주아지의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그 자신의 우위를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같은 책 548쪽. 파네케크가 자신의 사상을 피력했던 정식화는 많은 결함으로 인하여 공격도 많이 받고 순환도 많이 당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명쾌하며 또한 그것을 대상으로 카우츠키가 어떻게 싸우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파네케크를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은 다음과 같다.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국가 권력을 쟁취하려 했던 반면에 무정부주의자들은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현재 파네케크는 그 양제를 추구하려고 한다. 같은 책 724쪽. 파네케크의 입장이 정확성과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현재 주제와는 차이가 있는 그의 논문의 여타 결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는 결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우츠키는 파네케크가 제기한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리고 이러한 원칙의 근본적인 점에서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기회주의에 완벽하게 기울어져 버렸다. 사회민주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를 구분하는 그의 규정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완벽하게 속유화하고 왜곡하고 있다. 그가 규정한 마르크스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간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1.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지만 국가의 참여를 주도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결과로 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폐지된 연후에만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후자는 국가가 폐지될 수 있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며 일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국가를 폐지시키려고 한다. 전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권을 획득한 후에 프롤레타리아트는 기존의 국가기구를 완벽하게 파괴해야 하고 그것을 고민 형태 이후에 무장한 노동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후자는 국가기구의 파괴를 계속해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타도된 국가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고 어떻게 자신의 혁명적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저 모호하고 애매한 관념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도 거부하고 있다. 3. 전자는 혁명을 수행하는 동안 프롤레타리아트가 현재의 국가를 활용하여 훈련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이제 이것까지도 거부한다. 이 논쟁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대변한 것은 카우츠키가 아니라 파네케크다. 왜냐하면 기존의 국가장치가 새로운 순환기로 이전된다는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간단히 국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치는 타도되고 파괴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다름 아닌 마르크스였기 때문이다. 카우츠키는 기회주의 진영을 위해서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자들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국가 기구의 파괴가 그의 논의에서도 완전히 사라져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획득, conquest, 이 단순히 다수의 획득, acquisition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데서 기회주의자들에게서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카우츠키는 교주주의자, doctrinaire,
인 것처럼 행동한다. 즉 그는 마르크스 자체로부터의 인용을 주장한다. 1850년에 마르크스가 권력을 국가 권위의 수중으로 단호히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썼다. 하면서 카우츠키는 의기양양하게 질문하기를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주의 동맹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서한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115조 의기양양하게 질문하기를 파네케크는 중앙 집권제 센트럴리즘을 파괴하고자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 베른슈타인이 중앙 집권제에 대항하는 것으로서의 연방제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견해와 프루동주의의 견해를 동일시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카우츠키의 인용이란 것은 즉 카우츠키가 인용한 것은 마르크스의 문헌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중앙 집권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국가기구나 새로운 국가기구 그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무장 군대들을 통일시킨다면 그것은 중앙집권제가 될 것이며 중앙집중화된 국가 장치의 완벽한 파괴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꼬민에 관한 아주 유명한 논의들을 회피하고 논쟁점과 상관없는 인용문을 끄집어내므로써 철저한 사기꾼처럼 행동한다. 아마 파네케크는 관리들의 국가활동 기능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관리 없이는 국가행정을 차치하고서라도 당에서조차 그리고 노동자합에서도 그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강령은 국가관리의 폐지가 아니라 그들을 인민에 의해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미래국가의 행정기관 형태를 가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투쟁이 우리가 정권을 쟁취하기도 전에 곧 익은 카우츠키 그 국가 권력을 폐지, 정확히 말하면 해체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와 함께 그 어떠한 부서 미니스터리를 폐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카우츠키는 문교부,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일련의 명세표를 열거한 후에 아니다. 현재 그 어떠한 부서 하나라도 정부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투쟁에 의해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말하겠는데 우리는 현재 여기서 승리한 사회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주어질 미래국가의 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반대에 의해서 현재 국가가 변화되는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책 725조. 이것은 명백한 속임수이다. 파네케크는 혁명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의 논문의 제목과 앞에서 인용한 글 모두가 이것을 명백하게 주장해주고 있다. 반대, opposition의 문제를 급전환시키면서 카우츠키는 기회주의적 관점으로 혁명적 관점을 대체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현재 우리는 반대를 하는 역자주 야당이다. 우리가 정권을 획득한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의 논의 속에서는 혁명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회주의자들이 바랬던 바로 그것이다. 논쟁점은 반대도 아니고 정치적 투쟁 일반도 아닌 혁명이다.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가 행정기관과 국가기구 전체를 파괴하고 그것을 무장한 노동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데에 그 의미가 살아있는 것이다. 카우츠키는 부서에 대한 미신적인 숭배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노동자, 병사, 대표자 소비에트의 탁월한 지도 아래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로 그것을 왜 대체할 수 없는가? 중요한 것은 부서가 잔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든가 전문위원회나 기타 기구가 설치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극히 하찮은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국가기구, 부르주아지와
수천 가지의 끈으로 묶여있고 타성과 습관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파괴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혁명은 새로운 계급이 기존의 국가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급이 기존의 기구를 타도하고 새로운 기구의 도움으로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이다.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기본 이념을 못 본 채 얼버무리거나 또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에 관한 그의 문제제기는 그가 고민의 교훈이나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관리 없이는 당에서조차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그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는가. 자본주의 아래에서 부르주아지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관리들 없이 일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노동대중들은 노예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는 임금 노예라는 조건과 인민들의 빈곤과 궁핍에 의해서 제한되고 구속되고 축소되고 불완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정치 조직체와 노동조합의 직원들 펑셔널리스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역자주. 이 자본주의의 조건으로 인하여 부패해가는 또는 부패해가는 경향을 지니는 이유가 되며 관료가 되려는 성향, 즉 인민들과 분리되어서 인민들보다 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지닌 사람이 되려는 성향을 은연중에 내보이는 이유가 된다. 그것이 관료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자본가의 재산이 몰수되고 부르주아지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프롤레타리아트 직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게 관료화될 것이다. 카우츠키에 따르면 선출된 직원들이 사회주의 하에서도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들이나 관료제도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 그의 오류는 바로 이 점에 있다. 고민의 예를 다루면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의 하에서 직원들은 더 이상 관료나 관리가 아닐 것이며 관리에 대한 선출의 원칙에 붙여 그 어느 때라도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이 또한 도입됨에 비례하여 그리고 그들의 급료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 수준에 그치고 더 나아가 의회기구가 입법적 행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구로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519쪽 수행하는 기구로 대체됨에 비례하여 그들은 더 이상 관료나 관리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파네레크에 대한 카우츠키의 모든 논쟁은 그리고 특히 관리 없이는 당이나 노동조합에서 그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는 그의 오류에 가득 찬 견해는 마르크스주의 일반에 대해 베른슈타인이 벌인 기존의 논쟁을 단순히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의 변절자적 모습을 보인 사회주의의 전제라는 책에서 베른슈타인은 원시적 민주주의라는 관념과 싸우고 있으며 그가 교조주의적인 독트리네어 민주주의라고 일컫은 즉 명령과 무보수 관리와 무기력한 중앙대표 단체 등과 연결되는 민주주의와 싸우고 있다. 이러한 원시적 민주주의가 견실하지 못하다. unsound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른슈타인은 왜 부처 웹스가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노동조합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절대적 자유에 있어서의 70년 동안의 발전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원시적 민주주의가 쓸모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들은 관료제와 결합된 의회주의라는 일상적인 민주주의로 그것을 대체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앞에 책 137쪽 독일어판 실상 노동조합은 절대적 자유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다만 절대적인 자본주의적 노예제의 발전만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 아래서 횡행하는 악과 폭력과 허위와 고차적인 행정 업무에서 무산자를 배제하는 것이 공공연하고도 수만이 허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보다 많은 원시적 민주주의가 불가피하게 남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불명화된 사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은 선거와 선출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만인은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곧이어 그 누구도 통치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마르크스의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재능은 꼬미의 실천적 정책 속에서 기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비겁성 때문에 또 부르주아지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전환점을,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서두르고 있고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조건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전환점을 포착했었다. 우리는 기존의 국가기구의 파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말아야 한다. 관리와 부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라고 기회주의자들은 논박하는데, 그들은 속물근성에 완전히 젖어 있고 그 기저에서 혁명과 혁명의 창조적인 힘을 불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맨셰비키들이나 사회혁명 당원들처럼 혁명에 대해서 죽음에 가까우리만치 공포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 우리는 단지 기존의 국가기구를 파괴할 것만 생각해야 한다. 이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들이 남긴 구체적인 교훈들을 면밀히 캐낸다든지 파괴된 것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최고의 무정부주의자들, 물론 여기에 크로포트킨이나 그 일파를 추종하면서 부르지아지의 공문을 쫓고 있는 자들은 제외된다. 논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정부주의자의 전술은 대중운동의 실천적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냉혹하리만치 대담한 혁명적 노력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찬 전술이다.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그러한 양자의 오류를 다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었으며, 그는 기존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어 원대한 용기를 갖고 행하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그 문제를 구체화시키도록 가르친다. 꼬민의 몇 주간이라는 짧은 시간 공간 속에서도 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제공하고 관료제를 뿌리째 뽑아버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국가기구를 세우기 시작할 수 있었다. 고민에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혁명적 대담성을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실천적 조치. measures 정책 속에서 정치인정으로 급박하고 즉각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개요를 알아보자. 그러고 나면 이러한 길을 따라서 우리는 관료제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노동 일수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인민들을 새로운 생활로 구양시킬 것이며, 대다수 대중을 위한 조건들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 기능을 행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이것은 모든 형태의 국가 일반을 완벽하게 사멸시킬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과거의 가능성을 증명해 준다. 가우치키는 다음과 같이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것의 목적, 대중파업의 목적, 이 국가 권력의 파괴일 수는 없다.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어떤 특정 문제에 있어서 정부를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부를 중도적인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기꺼이 만나려고 하는 정부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소위 적대적 정부를 꺾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국가 권력의 파괴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국가 권력 안에서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동시키는 것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정치투쟁 목표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의회 안에서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의회를 정부의 지배자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국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앞에 책 726, 727, 732조.
이것이야말로 순전히 그리고 가장 저속한 기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실제로 혁명을 거부하면서 말로만 혁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가우츠키의 사상은 하나의 정부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기꺼이 만나려고 하는 이상의 선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공산당 선언에서 지배 계급으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화가 주장되었던 1847년보다도 속물근성으로 한 걸음 더 후퇴한 것이다. 가우츠키는 그들 모두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기꺼이 만나려는 정부를 위한 싸움에 기꺼이 동의했던 샤이데만 일파와 플레아노프 일파와 방드벨드 일파 등과의 소중한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 자체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변절자들과 결연히 단절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국가기구와의 완전한 파괴를 위하여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회주의적인 카우츠키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서로 크게 다른 점이다. 카우츠키가 레긴파나 다비드파, 플레아노프파, 포트레소프파나 제레텔리파와 제르노프파 등과 즐거운 친교를 맺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국가 권력 안에서의 힘의 균형의 이동이나 의회 내에서 다수석을 차지한다든지 그리고 의회를 정부의 지배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53조.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목표란 그들 기회주의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부르주아적 의회제 공화국계의 한계 내에서 모든 것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회주의자들과 결연히 단절할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계급의식을 지닌 프롤레타리아트는 힘의 균형을 이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꼬민의 형식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이나 또는 노동자, 병사, 대표자 소비에트와 같은 공화국을 위하여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를 위하여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부르주아적인 의회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투쟁을 우리와 더불어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주의에는 가우츠키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열거해보면 독일에서의 월간 사회주의자 소셜리스트 먼슬리에 참여하는 일군의 사람들 스칸디나비아의 슈타우닝과 브란팅을 비롯한 레긴, 다비트 콜프와 여타 기회주의자들과 프랑스와 벨기에의 조레스의 추종자들과 방드벨드가 있고 영국에서는 페이비안주의자들과 독립주의자들 인디펜던츠 독립노동당이 대표지만 실제로 이들은 언제나 자유당에 종속되어 왔다. 등등이 있다. 이 무리들은 의회 활동에 있어서 지대한 그리고 자주 탁월한 역할을 해왔으며 자신들 당의 기간지 발행에도 특출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공연하게 거부하고 공공연한 기회주의 정책을 추구한다. 이러한 무리들의 시각에서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들 무리와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간에는 그 어떠한 본질적 차이도 존재해. 월간 사회주의자 독일 기회주의자들의 대변자이자 국제수정주의자들의 기간지는 1897년에서 1933년까지 베를린에서 발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잡지는 사회배회주의적 견해를 견지하였다. 이들 무리와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간에는 그 어떠한 본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서 제2인터내셔널의 결론을 분석해 본다면 제2인터내셔널의 공식적 대표의 압도적 다수가 완전히 기회주의에 푹 빠져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때는 꼬민의 경험이 무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왜곡되고 있었다. 기존의 국가기구를 타도할 행동을 해야 하고 그 타도된 국가 대신에 새로운 것을 대체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사회주의적 재조직화를 위한 기초를 정치적 지배를 통해서 다져야 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노동자의 마음속에서 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대중들에게 그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설교하면서 기회주의로 빠져나갈 수천 개의 구명을 마련해두는 방식으로 권력의 획득을 묘사해냈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국가와의 관련성 문제를 왜곡하고 그 문제에 남아서 남이 언급하는 것을 가로막은 이러한 카우츠키주의는 제국주의적 경쟁의 결과로 크게 확장된 군사기구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독일이나 영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든지 이 금융자본 또는 저 금융자본이 어찌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하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이나 되는 인민을 전멸시키는 군사적 괴물들이 되었을 때에 막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원고는 제7장 제목과 간단한 입장 설명에서 끝난다. 제7장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경험. 이 장의 제목이 시사해주는 주제는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따로 몇 권의 분량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소책자에서는 당연히 혁명의 와중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 권력에 관한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험이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교훈들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원고는 여기에서 끝난다. 편집자주. 조판 후기. 이 소책자는 191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쓰여졌다. 나는 이미 제7장에 대한 계획을 구상해 두었었다. 하지만 제목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제7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1917년 10월 혁명의 전야라는 정치적 위기가 나의 저술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단은 반가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책자의 후반부,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경험에 대한 저술은 아마도 아주 먼 훗날로 미뤄야 될 것 같다. 혁명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기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1917년 11월 30일 페트로그라드. 저자. 자주